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널엄마 이현우입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 좀 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장관들 가서 커피 마시고 극장에서 영화 보고 어린이집을 찾더니 오늘은 공무원들에게 골프 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변했는지, 왜 변했는지 골프와 관계돼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오겠습니다. 여러분, 삼청교육대 기억하십니까? 전두환 정권의 인권 유린 하면 떠오르는 그곳. 폭력적인 교육 과정 때문에 무려 54명이나 그곳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유한구 총리 후보가 바로 이 삼청교육대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후보자 다가올 청문회에 며느리까지 내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되는 길 참 멀고도 험합니다. 멀고 험한 길 가야 됩니까? 아니 뭐 영광이죠. 1인지하 만인지상인데 오늘 하일성 선생님 저 나와 계시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모든 스포츠의 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빠집니다. 잘 차 홈런을 치겠다고 힘을 주면 이 스윙 스피드가 안 나오죠. 이완구 우리 후보자도 정치 오래 했는데 초반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총리를 딛고 대권 후보까지 가야겠다고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대권까지? 아니 뭐 인기가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잔뜩 힘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청문은 지난번에 우리 토론했을 때 세 가지 비결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겸손, 예. 두 번째가 겸손, 세 번째가 겸손인데 처음에 뭐 자판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만 기자들이 던지면 째깍째깍 답이 나오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간 것이죠. 힘이 들어가면 곱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냐? 국민들 마음이 당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냐? 당신은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깨끗한가? 이런 의혹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온 게 삼청교육대. 먼저 삼청교육대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네. 삼청교육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결국은 뭐 그 당시에 이제 깡패들, 건달들. 이제 건달들, 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이 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니 위원님 그 친한 분들 후배들 중에 삼청교육대 출신 그렇게 많으시다면서요? 많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조금 전에 통하고 왔습니다. 우리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배강주 우리 그 동생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생활이 어땠냐? 그 이제 삼청교육대가 이제 뭐 계엄하에서인데 이제 국보위 문제를 좀 정확히 봐야 되고 국가보위 입법특별위원회인데 80년도 생겼죠. 근데 이거를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정권 인수위입니다. 예. 물론 쿠데타에서 이제 50이 들어서지만 정권 인수위에 이완구 후보는 경정 그러니까 사무관이죠. 사무관. 그러면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는데 정권 인수위에 사무관이 파견됐다. 예. 중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러겠네요. 사무관 인수위에 예. 파견돼가지고 무슨 중대한 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삼청교육대 뭐 실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청교육을 만들고 지휘했다는 얘기는 야당의 정치 공세일 가능성이 높다. 높다. 왜냐하면 인수위에 사무관이 경찰 출신 경정이 파견됐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지. 삼청교육대 관련해서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그 옛날에 그 이미 작관 김태촌 네, 검사방파 두목 네. 친하신 분이 계신데 예, 그 김태촌 씨도 삼청교육대 출신입니까? 그렇죠. 다 거기 출신들인데, 예. 네, 고생들 많이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 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접을 받은 곳이죠. 그러니까 뭐 또 폭력 뭐 그러니까 거기는 매가 법이고, 아, 몽둥이가 법이다. 네, 몽둥이가 법이죠.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지금 이완구 총리 내정자 이 후보자. 청문을 후보자입니까? 예. 후보자의 청문을 앞두고 이 삼청교육대까지 나오는 게 참 껄껄스러워요. 삼청대 아다시피 50 정부가 취지는 좋잖아요. 정의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들도 가서 재훈련 시키겠다는 그 취지인데 거기에 나쁜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섞여갔을 뿐만 아니고 훈련 과정이 너무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박 소장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이항구 후보자는 정책 실무자잖아요. 정책 실무자인데 거기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그걸 밀어붙이는 과정에 기여한 사람,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지금 야당에서 이걸 청문을 앞두고 문제를 제기를 하니 이렇게 껄껄하다 이 말입니다. 이항구 총리야말로 좀 이런 문제가 없이 지금 청문회가 통과돼가지고 빨리 좀 국정을 좀 중심을 잡았으면 싶은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정치에 제가 깊은 관여도 안 해봤고 그렇게 평소에 많은 생각도 안 해봤고 진짜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단순한 생각에서 생각한다면은 이왕구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3번을 하셨고 도지사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검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후보자가 이왕구 후보에 대한 어떤 약점이나 단점은 다 들춰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번의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됐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청문회 나오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막 터져 나온다.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청문회에 하일성이라는 사람이 나갔었을 때 과연 나는 떳떳하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면은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런 어떤 권력이나 그런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그런 행위를 안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말 과거에 힘 없을 때, 말단 직원일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 꼭 문제가 돼야 되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예. 지금은 청문회가 시작 안 됐죠. 네. 그다음에 아마 제 짐작으로는 정치평론가의 입장에 국회가 아마 통과시켜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이 동병상련하고 선거 과정, 선출 과정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 이제 언론 검증 과정입니다. 예. 언론이 매일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리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너무 좀 힘이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뭔가 잘해야겠다. 그래서 뭐 서류 가방 하나에는 공직생활 처음부터 모든 월급 명세서 다 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제각제각 답변하겠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키를 낮추고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하겠다.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의원들 질문에 겸하게 예. 우리 문창극 지난번 후보자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이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망원경 대신 현미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잘 되셨다 하니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완구 후보자도 충남지사를 했고 삼선 의원인데 고수의 풍모가 좀 안 보인다. 처음에 왜 그래? 홈런을 때려야겠다는 뻔터만 돼도 1루까지만 가면 되는데 말로는 쳐야겠다는 이상한 어떤 목표에서 경직됐다.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얘기를 처음 알았는데 삼성교육대에서 교육받다가 54명,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들 국가 상대로 소송해가지고 뭐 보상받거나 과거사에서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보상이나 이런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과거사에서 다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됐을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완구 후보를 검증을 하면서 삼청교육대까지 나온 거 보면 이제 검증 자료가 저쪽도 이제 바닥에 다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9살짜리 경정이 무슨 중요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삼청교육대라고 하면 사실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오명이죠. 오명이고 왜냐하면 법을 무시한 절차를 무시해서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인권을 유리했던 정말 그 시대의 오명은 맞습니다. 그 삼청교육대가 그렇다고 그때 명을 받아서 일한 사람도 그 기준에서 맞춰서 판단한다는 게 정말 이건 뭐 저급한 판단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삼청교육대를 들이대서 이완구 총리 후보를 뭐 검증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과거사에서 말씀을 했지만 간첩으로 오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사형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때 수사한 분들, 검사분들, 그다음에 사형 집행한 분들 왜 조사 안 하세요? 그거 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죽이라면 죽여야지. 그럼 삼청교육대 밑에서 경제적으로 심부름한 사람을 삼청교육대 취지, 그 시대 오명에 맞춰서 그 사람을 검증한다? 이런 저급한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아니 않는 기본적으로 부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적할 수 야당 있다.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삼청교육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논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행정요원으로라도 참여한 것 자체는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왕구 행정요원은 29살. 29살은 정부의 명령, 그 당시 군사정권의 명령에 의해서 그걸 거부하다면 사표를 써야 되는 거거든. 자기의 위치에서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그래도 그 대신에 그것을 잘했다고 자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적은 할 수 있는 정도지 그것이 인사청문회 검증에서 거부 요인으로 크게까지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이게요, 야구의 예를 좀 든다면은 2대 1로 지고 있는 팀이 주자를 갖다가 1, 2루에 두고 노아웃에 감독이 번트 사인을 냈어요. 네. 근데 되기 싫거든요. 3만 관중이 있으니까 네. 때렸어. 홈런을 쳤어. 관중들은 환호하지만 그 홈런 친 선수는 벌금이에요. 예. 왜냐? 감독이 번트를 대라는 지시를 했는데 결과만 좋다고 해서 그것을 잘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번트 대라 그러면 번트 될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이거하고 뭐 맞는 얘기인지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역시 상하라는 것이 있거든요. 수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직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죠. 알겠습니다. 자, 팩트만 좀 예. 마지막 정리를 하면 국보위라는 것은 그 큰 정치적 경랑 속에 권력 예. 격척에 의해서 어쨌든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정권 인수위와 똑같았다.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났고. 명예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무관이었습니다. 29살. 정권 예. 인수위도 사무관들은 문서수벌밖에 안 합니다. 예. 사무관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팩트다. 설사 삼청교육대 업무를 다뤘다 하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 심부름했다는 이완구 후보자의 설명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청문회에 임하는 첫 단추의 스텝이 좀 엉킨 부분은 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삼청교육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 증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며느리부터 동생, 아들. 자, 이완구 후보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가족은 그만. 저도 자식, 형제, 또 사돈 참 많이 괴로워들 합니다. 가족 문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다 같은 우리 느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지금 가족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 증인으로 나와라라고 하는 게 이완구 후보자의 아들 있고요. 며느리. 며느리. 남동생. 뭐 동생, 동생. 뭐 다 얘기되고 있는데 청문회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청문회는 뭐냐면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국무총리로서 그걸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생활 부분 같은 거는 말씀이죠. 검증은 해야 되지만 미리 사전에 해줘야죠. 또 내정하기 이전에도 청와대 MB 정권 같은 경우는 뭐 문항상 200항목인가 뭐 있었다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생활 부분이라든지 기초 자격이 없는 부분을 걸러내고 국회 청문회는 국정 수행할 책임과 능력이 있고 의욕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신원석 변호사님이 시아버님이 총리로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네. 신 변호사님과 관련해서 신 변호사 관련해서 네. 뭔가 뭐 이렇게 야당이 찜찜한 게 있다라고 국회 나온다. 네. 정언을 하러 가시는 국회 가시는 심정 어떨 것 같습니까? 안 가죠. 아버님한테 총리 하지 마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가족한테 괴로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이완구 총리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총리를 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영화가 더 생기시겠습니까? 오히려 개인의 구속이고 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 후보자들한테도 너무나 괴로운 과정이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아버님이 총리 되신다고 거기 가서 제가 증언대에 선다고 한들 국적이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한들 그것이 뭐 도덕성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번 제가 청문회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하려고 하면 부모도 모르는 고아 되시는 분 한 100일 때 딱 구해서 유리관에 넣어서 키우셔갖고 뽑는 수밖에 이렇게 하고 하늘에는 어느 신인들이 청문회를 통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뭐 거죠. 국민정서상 신변 선생님 말씀 들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청문회 모델을 예. 따랐습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고 혹독합니다. 그야말로 지옥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는데 대략 보면 상원에 넘어가기 전에 4단계를 거칩니다.
인수위에서 1차 진상조사를 하고 예. 백악관 인사처에서 1차 필터링을 2차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자문위 사무처에서 3차 필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에서 4차 필터링을 해서 그 데이터를 상원에 넘기게 됩니다. 이게 거치는 게 아니고 무시무시한 FBI, 또 미국 국세청이 정밀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사생활, 여자, 재산, 도덕성 정밀조사를 합니다. 이 자료가 넘어가서 이 자료에서 1차 걸러지는 것이죠. 이거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고 걸러지는 것이고, 이제 그럼 청문회에서 봤을 때는 넘겨온 자료를 바탕으로 비공개할 건 비공개하고 공개할 건 공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청문제도는 미국 걸 뻔따 왔는데 이런 검증 과정이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언론이 그야말로 그 펄벅의 메뚜기 떼처럼 달라드는 거죠. 예. 그럼 야당 편성하고 그러면 뭐 모든 게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메뚜기가 됐네요. 예. 와서 그 청문회 가지도 않았는데 후보는 지쳐있죠, 지금. 사전에 8점까지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청문 절차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잘못됐다. 다만 제도를 개선해서 프라이버시 부분은 글쎄.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엄격하게 보고.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대로 비공개 주권 해줘야죠. 만약에 지금 총리분들 중에서 낙마한 분들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고요. 사생활 다 공개되고 이상은 그 청문회만 나왔다는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도덕자나 비도덕이라고 비난을 받는. 거기다 이제 이건 한국 사회 개선이 돼야죠. 특수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죠. 미국처럼 이렇게 롱텀하게 간 게 아니고 국보의 예. 문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사무관이 전두환 정권 신구부 정권을 사무관이 무슨 수로 개혁을 합니까? 와서 근무해라면 근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에 15년 전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 오늘날의 관점에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 말씀하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킨다면은, 자, 그럼 이완구 총리의 그런 모든 부분, 뭐 며느리, 아들, 뭐 식구들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쁜 게 다 들춰났어. 그리고 그분이 총리가 됐어. 그럼 국민들이 그 총리를 믿겠습니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좋은 면보다 나쁜 면만 우리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나쁜 면. 야, 저 정도의 사람이 총리가 돼? 그럼 나도 총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나치게 인신공격을 네, 많이 하다 그러니까 보면 예. 그 총리라면은 진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총리가 되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 게 문창극 안대 연속 낙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쾌재를 불렀지만 그것 때문에 야당 지지도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 제도를 엄격하게 하되 앞으로 공직에 갈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 사항이 있대. 프라이버시는 보호를 하고 또 국민 눈높이 이렇게 너무 이게 무차별적으로 이른바 뭐 벌집 쑤시듯이 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여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인재풀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 사무총장을 하신 하일승 쌤도 그 인재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체육계 인사니까. 그래서 상시 검증을 하면서 그 데이터가 지금 국세청 들어가서 저 주민번호만 내면 검증 싹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1차 검증에서 탈락될 것 같아서 저는 후보자가 될 수 그래서 있어요. 조금 더 성숙되기 아니, 위해서는 제가 스포츠 얘기를 한다면요. 제가 어떤 팀의 감독이 됐잖아요. 지금 다른 팀하고 감독이 되자마자 첫 게임을 해요. 그럼 누구하고 싸우냐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팀 선수하고 싸우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감독으로서 예.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싸움이거든요. 그럼 총리라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하고의 외교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야구 감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선수들이 믿어줘야 감독으로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선수들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증은 해야겠지만 지나친 인신공격으로 망신당한 총리가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네. 그렇게 정리를 네. 하고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동안 이어지던 골프 금지령 해제했습니다. 취임 초 골프 얘기 나오면 눈빛으로 레이저를 쐈습니다. 지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번에 골프 치라,
권유한 게 대통령이 변한 모습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지지도가 이제 바닥이니까 소프트 박근혜 뭐 프로젝트를 좀 가동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그동안 레이저 광선이 무서워가지고 대면 보고를 하면 눈빛이 무서워서 뭐 고개를 외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좀 뭔가 부드러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으면 유교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너무 딱딱하면 유교사님을 통해서 푸근한 그렇습니다. 어머니상을 받지 예.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두 가지를 다 요구합니다, 지금. 박정희의 리더십과 유교사의 따뜻함과 예.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게 PI, 대통령 이미지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아무튼 요즘은 좀 이제 좀 부드러운 그네시로 돌아온 거 아닌가. 예, 이런 오늘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뭐 오늘 여러 번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죠. 보시죠. 정부에서 마치 묻히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되고 엄청 정하면서 치기 시작하죠. 방금 보셨듯이 대통령께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통령이 골프 발언을 둘러싼 정치학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가 골프 금지령 해제의 정치학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정부 출범 초기에 7시간 있습니까? 이래야지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앞장서서 금정령으로 해석이 됐나 보죠. 예, 7시간이 있겠어요? 이렇게 지적한 게 금정령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프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골프 못 친 사람이지만은 골프를 지금 지지하는데 고위공직자가 말이야. 이 골프 이거 가지고 대통령 윤을 받고 안 받고 이걸 정치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난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골프는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고위공직자가 지금 일요일날 나갈 수 없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가더라도 골프에 관련된 적폐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적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돈 가지고 골프 쳤어요? 매너를 제대로 지켰어요? 거기서 뭐 다른 뭐 이상한 뭐 행위가 없었어요? 그 적폐 때문에 지금 눈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정도를 자기가 판단해가 취하지 말이야. 대통령한테 저 골프 칠까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쟁점이 돼야 된다니 정말 부끄러운 나라를 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지금 GNP가 2만 달러, 3만 달러인데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갑자기 앞장서 치시죠.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제가 뭐 오늘 저 방송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날 풀리시면 대통령께서 직접 강요들 끌고 시원하게 한번 치시죠. 저도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골프라는 게 우리나라 말씀드린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제 건전한 스포츠화가 될 때가 됐고요. 비용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조율하고 제가 국민한테 이렇게 저변화된 스포츠로만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만한 운동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제 활성화의 일원으로 골프장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방에 있는 골프장에서 걷어들이는 세수도 상당하거든요. 예, 그 내용은 잠시 후에 고용 그렇고. 한번 예, 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대통령이 변한 모습의 한 단면이다. 동의 다 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 얘기는 제가 골프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돼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골프 많이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이제 요즘으로 하면 정말 코끼리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인데 국민소득 300불 될 때까지는 안 치겠다. 아, 국민소득 300불 될 때까지는 안 치겠다. 300불이 됐어요. 예. 그게 쳤는데 그 당시 60, 70년대 우리나라 그 당시 최경주는 한장상 프로님이라고 계셨답니다. 예. 장기에. 이분이 이제 대통령한테 레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마치면 막걸리도 즐기셨는데 아마 이제 그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걸 그야말로 운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치고 캐디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총처럼 메고 이렇게 예.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골프를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배 대표님 말씀하신 골프장 가서 헐짓거리에서 망신당한 사람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한때 대통령들이 골프 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냐. 가까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뭐 박희태 전 예, 국회의장님도 있었고, 계시고, 신성남 검찰총장도 검찰총장도 있었고 계시고. 또 이해찬 당시 총리는 3.1절 예, 골프 골프로 문제가 네, 됐습니다. 근데 이 골프 아니, 군 장성들이 말입니다. 왜 이 문제가 돼? 군 장성들이 서해안에 무슨 저 폭침 사고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그 이튿날 이때 가서 버젓이 골프 치고 한 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정신이 빠져도 보통 정신이 빠진 거 아니지. 장성이 서해안 NLL에 지금 북한으로부터 침해를 당했는데 그날 그 이튿날 골프장을
실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아까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를 많이 쳤대요. 나는 골프를 못 치고 갔다 온 사람도 소문을 들으면 라운드를 돌다가도 아무개 전직 장성 지금 놀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안부 물어보고 어느 기업인 뭐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거 안부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맺어주는 일 코디네이터 역할 비슷한 걸 다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제 그게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의 골프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고 또, 그러고 끝나고 오면 이제 막걸리장에 가가지고, 거기 박정희 막걸리 아닙니까? 그럼 막걸리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를 안 치신다면서요. 그런데 뭐 대통령이 지금 장관들 같이 함께. 네, 큰일인데요. 치실 줄은 안 치는데 안 치신답니다. 치실 줄은 아시는데, 네. 대통령 몸도 이렇게 등치도 안 크신데. 그러니까 예. 뭐 이게 맞는 얘기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포츠라는 건 특성이 있는 거예요. 골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매너거든요. 그렇지. 매너란 말이에요. 매너. 심판이 없이 스코어를 자기가 적는다고. 그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 속이는 건 바보죠. 가끔 속이는 분들 있습니다. 네. 예. 럭비를 통해서 뭘 배우냐? 공을 잡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의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야구를 통해서 뭘 배우냐? 협동정신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몇 사람의 어떤 골프로 인한 망신이 예. 전체를 다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예. 얘기고, 또 골프를 어느 정도 칠 줄 알아야 외교를 할 때 왜 많은 시간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딱딱한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시원한 어떤 잔디에서 잔디를 밟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외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외교의 방법이거든요. 예, 스포츠인이시니까 좀 옹호하시는 입장이고, 그래도 골프하고 망신당하는 사람들처럼 적폐가 있었다는 얘기고,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골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제 활성화 얘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거는 배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니, 세금 좀 더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가까운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말씀이죠. 지금 지구를 왜 그래, 지금. 그러고 이제 골프 세트 막 실물 찍고 해외로 골프 치러 나간 사람들 막 수두룩 하잖아요. 우리나라 골프장이 모자라고 서비스 모자라고 부킹이 안 되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방 골프장 더 많이 짓게 해서, 그리고 관광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대목, 관련되는 게 바로 이 골프 산업 아닙니까? 여기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골프장 경제 가치인데, 한국 골프 관련 시장 규모가 17조 원입니다. 여기에는 골프 회원권 가격 12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조 정도가 한 해 골프 용품, 거기서 돈을 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손님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중에 세금을 떼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 돈이 5,718억, 6천억쯤 되고요. 우리 박 소장님은 골프장 직접 지어보셨잖아요, 하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골프장 지으셨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캐디 등등 해서 관리인 해보니까 골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종사자가 55,000명. 그런데 이게 좀 귀족 스포츠 고급이라고 하는데 제가 들여다봤더니 회원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원제가 아니고 회원 기준으로 그린피 중에서 세금 비중이 한 45%.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골프를 공직자하고 골프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일반 사람이 접근하기가 힘들죠. 일단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예. 부킹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만 하더라도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퍼블릭이 굉장히 많습니다. 6홀짜리도 있고 9홀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치면 하이승현님 오늘 저녁 마시고 공연 하실까요? 그러면 채매고 가면 되거든요. 예. 3만 원짜리도 많습니다. 2만 원, 3만 원. 우리는 45% 특수세 때문에 기본 아무리 싸게 해도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1인당. 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치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본 게 뭐냐면 페인트공 아래 위에 있는 거 아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장화를 신고 골프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골프란 게 그냥 이렇게 서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고 또 아이들 손잡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3, 4만 원짜리, 4, 5만 원짜리 또 골프장에 라면도 팔고, 3천 원짜리 국밥도 팔고, 김밥도 팔면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 비싸죠. 그린피 비싸죠. 세금 비싸죠 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 가면 더 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패키지. 중국이 싸겠죠. 그러니까 골프장에 궁직자들이 못 가게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돈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접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골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골프 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치느냐는
이 부분이 중요한 글쎄요, 거거든요. 분명히 적폐가 있어요. 적폐가 막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적폐가 많이 해소되고 있는데 그 적폐 때문에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상관 불태울 수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지금 예. 골프채를 메고 해외로 나가는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골프 치러 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주도 같은 데 가보세요. 골프장 없으면 제주도가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아, 수락산에도 골프장 더 뚫어야 되고 인천 송도에도 뚫어줘야지. 아,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골프 못 치는 사람입니다. 예. 골프 망국론을 제시한 언론계 제일 유명하신 어른이 고 최석재 회장 아니십니까?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 사장하시는 예. 고장 선배 되신데 골프 망국론을 세우셨다가 골프하면 나라 망한다. 아, 그렇지.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앞에서 담배 피면서 막 난리 치던 어른이 나중에는 골프 예찬론이 돼가지고 저보고 제가 편집부장이 되니까 자네 내가 돈 대주면 골프 쳐. 그거 하셨었어요. 왜? 뭐 건강, 뭐 우리 야산 개발 뭐 장점이 이만큼 말씀하신 겁니다. 언론에 물어보세요. 최석재 회장과 같이 그렇게 줏대가 강한 농객이 어디 있었어요? 그분이 골프 망국론을 그렇게 했다가 골프 예찬론으로 바뀌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이 골프 얘기를 꺼낸 게 박근혜 대통령이 변했다는 신호다라고 봤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 영화도 보시고 어린이집 가시고 커피도 드시고 서서 골프 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성과를 내야 돼요. 최근에 뭐 건강보험료 스텝이 엉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학생은 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야구선수도 성적으로 얘기하듯이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국정개혁 과제를 뚜벅뚜벅 소처럼 걸어가면 된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위치를 아신 게 아닌가 전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스포츠의 감독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가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앞에서 혼자 막 뛰어가면은 뒤에 쫓아가는 선수들은 허덕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예.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지도자가 지나친 의욕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들하고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이런 위치고 국민들과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방송 대통령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9년 만에 한국땅을 밟은 중국의 국방부 장관, 잠시 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중 관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중국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따지러 왔습니다. 따지는 내용 바로 사드라는 겁니다. 사드. 왜 사드 때문에 중국이 걱정을 하는지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모시고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국 국방장관 오늘 대통령 만나셨는데 네. 원래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중 관계 최근? 그렇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어도 잘하시고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아주 오랜 친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중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팬이 많아요. 마치 아이돌 스타처럼 그런 아주 좋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창원치안 국방부장이 9년 만에 중국 국방장관으로서는 9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이면에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사드가 내포가 돼 있다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사드. 자, 이 좋은 한중 관계에 이 사드가 끼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드가 한마디로 뭡니까? 사드는 탄도 미사일을 여격하는 여격용 미사일입니다. 공격용 미사일이 아니고 여격하겠다. 네가 쏘면 나는 막아내겠다. 한 방패입니다. 방패.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패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팩3, 사드, SM3 뭐 이렇게 막아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육상에 배치해서 사정거리가 200km 그리고 사정 고도는 최대 한 15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중거리 탄도미사일 여격 미사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죠. 네.
북한이 저기 스커드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저거 발사를 합니다. 낮게 오는 미사일, 낮게 오는 건 팩3가 막죠. 스커드 미사일, 그 스커드 팩이 이제 미사일을 낮게 오면 팩3가 막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맞고, 그렇죠. 자, 그런데 지상에서 150km 이상 그 높이 와서 오는 노동 미사일, 40에서 한 150km 150km. 정도까지는 사드가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팩3는 15km 이상은 못 올라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40km 정도 떠서 오는 북한의 공격 탄도미사일은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80km, 100km 있는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가 못 막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못 막습니다. 못 막는데, 계획상으로는 한 15km 정도까지 날아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팩3를 도입을 해서 막아내겠다라는 건데 그 이상은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럼 미군 부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핵을 쏘면 어떡할 거냐? 나 거기에다가 사드 좀 갖다 놔야 되겠다. 이런 예.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사드를 도입을 하면 북한이 100km, 150km로 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드의 여격 성공률이 한 75%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의 목표에 두 발을 쏘기 때문에 한 90% 정도의 확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국방부는 단언컨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파겠다가 아니고 자기 기지, 평택에 있는 자기 기지에다가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뭐 중국이 배치하지 마라. 배치하면 좀 기분 나쁘다. 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중국이 우리 사드 설치하는 거, 미국 거 도입하는 거 왜 반대합니까? 중국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중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무기 체계적으로는. 예. 그런데 왜 그런 불편하느냐? 지금 우리 여기 부장님 옆에 앵커 옆에 지금 하나 예.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평택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기 이제 사드 발사대라고 가정을 하고 평택에 있을 때 지금 주황색 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게 바로 사드가 사드 여객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드를 미국 사드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갖다 놓으면 평택에 이 정도 면적으로 날라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거죠. 인천, 서울, 경기, 그리고 충남북, 그리고 강원 일부를 막아낼 수 있죠. 그러면 네. 중국과는 전혀 무관하죠. 전혀 관계 없죠. 전혀 관계 없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중국이 아무 관계 없는데 왜 싫으냐? 그게 바로 사드의 레이더 때문입니다. 레이더가 ANTPY-2라고 하는 X밴드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가 1200에서 한 1800km까지 들여다봅니다. 테니스공 하나까지도 날아온다면 물론 테니스공이 쏘일 경우에 그 정도 예. 크기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레이더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패권 경쟁을 하면은 내가 너를 공격할 수 있어. 내가 예. 너를 공격하면 너는 꼼짝도 못해. 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창을 과시를 해야 되는데 예. 중국 입장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미국이 그걸 미리 사전에 탐지를 하고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 화면에 중국의 보시죠. 탄도 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도 기지가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지는 지금 저기 표에 나와 있듯이 텐슈이, 웨이난, 난양 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국이 만약에 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여기에 있는데 단저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에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하면 사드의 레이더가 이 움직임을 보는 거죠. 아. 왜냐하면 저기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주 소도시니까. 텐슈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릉 있는 서안 있지 않습니까? 예. 서안 근처. 그리고 웨이나는 소림사에 있는 로양 근처.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내륙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로 발사할 때 보셨듯이 미사일이 솟구칠 때는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주 천천히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면은 우리 평택에 있는 사드가 저 ICBM을 발견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일본 혼슈, 일본 본토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솟구쳐도 1200km 정도밖에 레인지가 안 되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ICBM이
완전히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고도를 딱 잡으면 그때 일본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이걸 감지를 하니까 이때는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택에 있으면 중국의 ICBM이 솟구칠 때 이미 미국이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미국이 준비할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전 세계 빅2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 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여기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사드 기지가 있으면 바로 초장에 제압할 수 있다. 발사되는 순간 미국이 탐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네. 탄도미사일 전쟁을 했을 때 무조건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뭐 무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이 예.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뭐 공격할 리도 없겠지만 공격을 한다면 미국 근처 한 1000km 근처에는 중국의 레이더 기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평택에 북한의 핵 때문에 평택의 주한미군 부대에다가 사드를 갖다 놓게 되면은 중국 코앞에 미국의 탐지 레이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이 저희가 쓰는 겁니다. 도입하려고 하는 미국의 사드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죠. 짧게 지상에서 조금 떠서 40km 정도 날아오는 이거는 저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네. 우리나라에 못 오게 막고, 네. 그죠? 그런데 지금 더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이거는 사드가 맞고. 사드를 막아야 되고 이 사드 미국 시스템을 우리가 들여오려고 하는 거죠. 아니죠. 우리가 들여오려는 게 아니고 미국이 미국이 자기네들의 기지인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죠. 갖다 놓으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드 하나의 포대가 가격이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도입할 계획은 지금 단언컨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사드가 자기네들 기지에 갖다 놓겠다. 얼마나 2조요? 2조에서 3조 원 옵션에 따라서 예.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전혀 계획이 없고 미국이 자기네들 기지에 북한이 핵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의 최고 먼저 타격 목표가 주한미군 기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기지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좀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건데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니들 정말 북한 때문이냐? 아니야. 우리 때문에 지금 갖다 놓으려는 거 아니야? 미국이 이런 것이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국방부 장관이 사드를 주한미군이 있는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또 사드가 있으면 우리도 솔직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방어할 수 있고. 제가 만든 또 표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한국형 MD라고 그러죠. 한국형 MD라는 것은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을 했을 때 북한의 핵미사일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한국형 MD의 최고 첫 번째 무기가 바로 패트리어트 3 미사일입니다. 예.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이 우리 군에 앞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8개 기지가 배치가 될 건데 예. 그러면은 패트리어트 3는 지상에서부터 15km까지 날아오는 하늘로 15km 올라갑니다. 그것을 막아내는 미사일인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은 15km 정도 딱 한 번이지만 한 번은 우리 국토를 다 막아주구나라고 상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5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정 고도도 15km. 이게 아니고요.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자 지금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여기 있네요. 네. 예. 대충- 자, 우리나라에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는 기지입니다. 앞으로 배치가 될 기지 배치될 거. 예상도입니다. 북한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쐈을 때 노동 미사일이나 스쿼드를 노동 미사일 쐈을 쏩니다. 때 우리나라가 패트리어트 자, 미사일이 거기에 예.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어떤 그 마른 목골 표시가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게 바로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의 여격권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반도, 즉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넓은데 저 여격권은 아주 우리 국토의 일부밖에 안 돼요. 즉, 저게 어디냐? 우리 공군 기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군 기지 주변에 살면 북핵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아니면은 다 이를테면 뭐 노출돼 있네요. 죽는 거죠. 죽는다. 왜냐하면 북한이 저 패트리어트 3 미사일의 여격 성공률이 90%가 넘는데 핵 미사일 한두 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래 패트리어트 미사일 여격 성공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거 있는 데다 쏘겠습니까? 정말 쏴야 된다면 없는 데다 쏘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북한의 핵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사드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 수도권에서 서울 일부, 인천 일부 이거 외에는 우리 수도권에 2,500만 명이 삽니다. 예. 그런데 전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사드를 배치를 하면은 물론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 평택에다가 배치를 하면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충청남도 전역, 충청북도 일부, 그리고 강원 일부가 다 커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싫다라고 해야 되느냐? 중국의 지금 국방부장이 우리에게 사드 배치는 불쾌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예. 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걸 그럼 우리 싫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네. 우리 돈 안 들이고 주한미군이 자기 돈 들여서 갖다 놓겠다는 걸 갖다 두면 네. 조금이 아니라 이만큼의 지역에서 북핵 미사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90% 안전하게. 이상의 확률로 뽑았죠. 예. 한 3천만, 많게는 한 3천만, 적게는 한 2,500만의 인구가 90% 이상의 확률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중국이 불쾌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요. 미국이 사드를 갖다 놓겠다는 명분이 뭡니까? 북한의 핵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북한이 핵을 1차, 2차, 3차 실험을 할 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유엔이 각종 제재 조치, 제일 마지막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20945까지 각종 제재 조치를 이렇게 발효를 했을 때 중국이 얼마나 협조를 했습니까? 협조 별로 안 했죠. 안 했죠. 오히려 북한 편들었죠. 편들었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KN-08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차량이 뭡니까? 중국에서 제공한 겁니다. 이동 미사일 발사 차량을 중국에서 분명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에는 미사일 발사와 관계되는 어떠한 무기도 제공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또 중국이 뭡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에요. 그런데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이 중국제가 들어가 있고 또 북한을 옥죄고 있는데 중국이 계속 금융 거래를 해주고 또 석유를 지금 대주고 있고 작년 연말만 해도 석유를 뭐 8만 톤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중국이 계속 이 유엔과 국제사회에 협력을 했다면 미국이 사드를 갖다 놓을 원천 단초인 북한 핵 개발이 성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 그러면 중국이 불쾌하면 북한의 핵을 지금이라도 포기시키는데 앞장서 준다면 우리는 미국의 사드를 받아주지 않을 용의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협상을 대표님 합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그게 맞죠. 중국이 도와줘서 북한이 핵 쏠 수 있는 기반을 더 가졌고 우리는 북한 핵을 방어하겠다 맞는데 현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사드 놓지 마라. 우리는 놓고 싶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놓고 싶다가 아니죠. 미국이 놓고 싶다. 미국이 놓도록 허용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허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입 못합니까? 왜냐하면 미군 부대 내에 예. 우리가 저 사드 배치를 위해서 따로 부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군 부대 내에 자기네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군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놔두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공격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사드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총 한 자루 더 갖다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군이 총을 M4 소총을 들고 있다가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한 뭐 어떤 M16을 들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총을 바꾸냐라고 우리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정치적 쟁점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미국이 정말 큰 마음 먹고 싫어. 우리는 무조건 여기다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다. 한국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간섭할 내용이 아닙니다. 왜? 미군 부대 내에 갖다 놓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끌려다닐 정도의 체급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규모가 그렇기 있죠. 때문에 우리의 국익에 의해서 우리의 국익이라는 것은 뭐냐?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상당히 불쾌해지면 우리의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가 위축될 수 있죠. 우리의 어떤 그 안보는 미국과 아주 밀접하지만은 우리의 경제적 안보는 중국과도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 예. 설득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선이다. 국가의 생명이고 우리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우리 독자적으로 저렇게 미사일 방어망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8개의 그렇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상종할 수 없는 거 여기서 아니겠습니까? 짚고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 예.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친 후에 국민들에게 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막아낼 수 있다. 미국의 사드가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다 막아줄 수 있다. 그런데 미국 사드 우리가 대신 막아줄 테니까 들어오지 마라. 중국이 불쾌하니까 미군 기지 우리의 MD 자산으로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사드 오지 마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들이 살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느낌상 네. 미국이 사드 우리나라에 들고 갔습니까? 느낌상 예상은 저는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한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일본에 2개가 있습니다. 예. 2개가 있는데 일본에 있어가지고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텐슈이, 웨이난, 난양 이런 데 있는 탄도미사일들이 솟구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평택에만 딱 오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민구 장관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국방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북한 미사일 방어 차원이고 한미 간에 협의된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협의할 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갖다 놓을 것 같다. 저는 반드시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특히 대중국 억제력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 말씀 맞아요. 사드 배치 북의 미사일 방어 차원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의한 바 없다 맞습니다. 왜? 미국이 그걸 우리하고 협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부대 안에 이를테면 이 채널A 방송국 안에 카메라를 갖다가 신형으로 바꾸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방통위 허가받고 바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협의할 바가 아닌데 다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나 크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게 야 우리 정도 되는 동맹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이제 우리가 된다. 그런데 그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뭐냐? 우리의 군사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그래 탄도미사일 우리가 막아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면 미국의 사드 배치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알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굉장히 현재까지는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공군 기지 주변만 그것도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쐈을 때만 네. 방어할 수 있는 겁니까? 스커드 미사일뿐만 아니고 뭐 노동 미사일도 방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군기지 주변에서부터 공군기지에 사드가 패트리어트 3가 있을 겁니다. 예. 그 공군기지 주변에서부터 15km 내에서 사는 사람만 그 혜택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 공군기지가 어디 있는가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데 있는데 예. 이를테면 이제 뭐 원주에 있는 공군기지, 뭐 충주, 서산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데 살지 않는 이를테면 부산이라든지 예. 안동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대전이라든지 북한의 이런 데 사시는 공격에 분들은 무방비를 완전히 무방비죠. 알겠습니다. 이거 팩3 한 세트 얼마입니까? 8세트에 1조 3천억을 들여서 배치를 합니다. 아, 1조 3천억.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패트리어트 2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그레이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가격이 굉장히 싸죠. 이걸로는 안 되고요. 1조 2천억으로 안 되고 만약에 사드가 우리가 만약에 도입을 한다.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면 얼마쯤 됩니까? 4개 포대가 있어야 됩니다. 4개 포대. 그럼 최저 8조 원에서 최대 12조 원 정도. 왜냐 한 개 포대가 2조 원에서 3조 원 하기 때문에 4개 포대 정도는 있어야 제주도 울릉도는 어차피 안 됩니다. 아, 어차피 안 됩니까? 예. 그 육지 전체를 방어하려면 4개 포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저 8조 원에서 12조. 그러면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냐? 또 있습니다.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미사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 이지스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 사정거리가 1,500km.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지스함인데 네. 여기에 지금은 없죠. 어떤 미사일이 없는데 네. 해놓으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네요.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고 북한이 삼지연에 예. 백두산에 있는 삼지연에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다면 삼지연에서 솟구친 탄도미사일 솟구칠 때 그냥 가서 때려버릴 수도 있죠. 예. 또 북한이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EMP 공격, 전자기 펄스 공격 해가지고 한 150km 이상의 상공에서 터뜨리면은 우리 전자기기 다 다운돼 버립니다. 이 지금 방송국에 있는 이것도 다 다운돼 버리죠. 이 SM-3는 500km까지 올라갑니다. 하늘 위 500km. 예. 그래서 그것도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가격도 쌉니다. 가격도 우리 이지스함 세 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세 척에 SM-3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주고 SM-3 미사일까지 꽂아주면 1조 8천억 원 정도. 아, 저한테는 무지무지 커 보이는데 2조라는 건 뭐 돈도 아니네. 워낙 비싸서. 그러나 아까 사드는 8조 원에서 12조였는데 10조. 예. 이것은 97%의 확률입니다. 여객 성공률이. 97%의 확률로 자 한반도 전역을 지켜줄 수 있으니 자 미국에게 우리 이지스함을 가지고 다 지켜준다. 상시 지켜준다. 그러니까 사드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뭔가 공격을 했을 때를 우려하는 것인데 네. 북한이 지금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외톨이가 친구를 찾았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죠.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을 할 때 도와준다면 뭐 도와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예. 러시아가 지는 전쟁에 개입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예. 제일 무서운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듣기로는 북한 러시아가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서 만약에 이 비행기 수호이 35라는 비행기 이 무기를 북한에 만에 하나라도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하고 경쟁은 어떻게 됩니까? 수호이 35가 북한에 제공이 되면은 갑자기 지금 제 목소리가 막 다운되지 않습니까?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군은 북한에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예. 우리 공군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전투기가 F-15K 전투기인데 F-15K. 예. F-15K 전투기하고 수호이 35하고 그냥 대등한 어떤 전혀 다른 제3의 공간에서 그냥 1대1로 딱 싸우면은 승률이 수호이 35가 한 3대1 이상 앞섭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공중적 능력, 레이더 성능, 그리고 강력한 성능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15K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또 이 수호이 35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 마 2.5의 속력으로 군함을 공격하는 그런 초음속 미사일을 한 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지스함이나 우리 최영함 같은 그 아덴만 연맹작전에 했던 최영함 같은 그런 구축함들, 5,000톤급 구축함들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못 막아냅니다. 못 막아낸다. 그러면은 이 수호이 35가 일제히 떠가지고 우리 군함들이 작전하는 것에다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 쏴버리면은 우리 군함들 다 침몰해버리겠죠. 예, 그러면 나는 거죠. 현재로는 지금 F-15K 최 우리나라 전투기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북러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서 이런 게 유사시 지원이 된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해군력, 공군력, 북한과의 전력에서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게 전투기끼리만의 문제인데 이제 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정찰 성능들을 가진 또 조기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라든지 이런 거하고 합동 네트워크전을 펼치는데 북한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만 그렇지만은 지금은 압도적으로 만약에 북한 공군과 우리 공군이 싸우면 우리가 학살을 할 수 있는 학살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예. 상대가 안 되는 거 그냥 마구마구 죽이는 건데 지금 만약에 수호이 35가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리 네트워크를 잘한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북한이 저 비행기를 도입할지 안 할지 북러 합동 군사 훈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 핵도 있고요. 테러도 있고요. 안팎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권,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